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지목별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농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임야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임야에 대한 그 비사업용 토지 판단할 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제촌이죠, 제촌. 자, 제촌이라는 것은 바로 임야 소재지에서 제촌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임야 소재지에 살아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5년 내 5년 중에 3년 이상, 그 다음에 3년 중에 2년 이상, 그 다음에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임야 소재지에서 제촌을 해야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제촌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제촌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제촌이라는 것은 농지의 제촌과 동일 요건이죠. 자, 그래서 임야 소재지에 속하는 시군구에 살든지, 또는 뭐 임야 소재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살든지, 또는 뭐 임야 소재지에 살든지,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곳에서 뭐 살든지 주거를 하든지, 자, 그런 제촌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공익상의 임야라든지 또는 이 거주와 어떤 사업과 관련된 임야들에 대해서는 제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공원 자연 보전 지구라든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같은 경우, 이런 공원 안에 있는 임야라든지, 또는 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라든지, 또는 뭐 문화재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받은 임야로서 농지와 마찬가지로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야는 제촌하지 않아도 3년 이내 매각을 했다. 그러면 제촌하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돼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데, 자, 상속받은 임야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서 그 임야를 양도를 한다. 자, 그런데 그 임야 소재지에서 제촌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지와 마찬가지로 이 임야도 상속받았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않고 양도를 했을 땐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만, 3년이 경과를 했을 때는 일정 요건 기간에 충족되는 제촌, 즉 임야 소재지에서 거주를 했을 때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장용지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목장용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즉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뭐 축사라든지 그 축사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그 부속 토지를 바로 목장용지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초지를 목장용지라고 합니다. 자, 초지라는 것은 뭐 소가 먹을 그런 풀 같은 것을 기르는 밭, 자, 이런 것을 초지라고 얘기를 하고, 사료포, 자, 사료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각종 뭐 소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자, 이런 건초 같은 것들을 먹는 동물들을 위해서 이런 각종 건초 같은 이 사료 작물을 키우는 밭을 바로 사료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뭐 축사에 대한 부수 토지라든지 초지라든지 또는 이런 사료포 같은 경우를 바로 목장용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축산용 토지 같은 경우는 기준 면적 이내에 있건 기준 면적을 뭐 초과하는 목장용지라든지, 또는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목장용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장용지는 이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고, 자, 축산용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축산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자, 축사와 관련된 토지, 그 다음에 초지라든지 사료포가
기준 면적 이내여야 된다. 기준 면적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이란 가축별 기준 면적과 가축 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 면적을 말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한우, 소를 기른다. 자, 소를 기른다고 했을 때, 자, 소 한 마리당 축사 7.5제곱미터, 자, 부대시설 5제곱미터 해서 축사 7.5m, 자, 축사 부수 토지로서 소 한 마리당 7.5제곱미터입니다. 자, 7.5제곱미터면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평, 두 평이 채 안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가 10마리다. 자, 그러면 축사는 이렇게 75제곱미터죠. 자, 그 소 10마리당 10마리 곱하기 한 마리당 축사 7.5제곱미터를 곱한 이 75제곱미터. 자, 이 75제곱미터면 평수로 따지면 대략 22평 정도 되는데, 자, 이런 22평 내에서만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고, 자, 7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가 축사를 짓는데 축사의 부수 토지가 100제곱미터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사의 부수 토지 100제곱미터 중, 자, 75제곱미터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돼서 중과가 안 되지만, 이 7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 2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목장 용지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면적만 가지고 따지는 이 기준이, 자, 소를 기르는데 그 축사 면적이 클 수도 있고 물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 축사는 한 마리당 7.5제곱미터. 그래서 그 7.5제곱미터가 넘어갔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례와 같이 축사가 100제곱미터인데, 만약에 이 축사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축사를 짓기 위해서 부수 토지가 100제곱미터 들어갔는데, 자, 이 100제곱미터 안에 소가 10마리를 기른다. 자, 그러면 소 10마리는 7.5, 한 마리당 7.5니까, 자, 7.5를 곱하면 75제곱미터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25제곱미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자, 최초의 소 10마리를 기르기 위해서, 자, 한 마리당 7.5 해서 75제곱미터에 대해서 이제 소를 축사를 쳤죠. 자, 그러면 이 소가 계속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가 계속 늘어나면, 자, 그것에 대비해서 축사를 좀 넓히거나 해야 되는데, 자, 75제곱미터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 토지보다 또 넓혔다 그러면 결국 넓혀서 축사를 졌다 그러면 75제곱미터가 넘어가서 다시 그 넘어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아주 이상한 규정이 바로 이 축사 목장 용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0.5헥타르가 이내면 사업용 토지, 넘어가면 비사업용 토지. 사료포 같은 경우도 0.25헥타르까지는 사업용 토지, 넘어가면 비사업용 토지. 세상에 이런 규정이 어디 있죠? 자, 내가 축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간 분명한 토지, 그 다음에 소를 먹이기 위해서 기르는 이 풀을 재배하는 이 토지가 0.5헥타르가 넘었다고, 또는 사료포를 재배하는 작물을, 사료포라는 그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밭이 면적이 0.25헥타르가 넘었다고, 그 넘어간 토지에 대해서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토지를 0.5헥타르까지만 결국 풀을 재배하고 0.25헥타르까지만 결국 사료포를, 그러니까 사료 작물을 키우라는 얘기죠. 이것은 무슨 국가가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재배, 이런 초지라든지 사료포 같은 재배할 수 있는, 자, 그런 자유까지 세금이 뺏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규정입니다. 자, 2005년도 참여정부 때 급작스럽게 이 비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뭐 비사업용 토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뭐 제도를 뭐 재산세에 있는 규정과 짬뽕을 시켜가지고 막 만들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다고 지금 자화자찬해서 비사업용 토지 판단 적용을 해서 무조건 지금 중과를 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다 하더라도 뭐 이제 토지 소유자라든지 뭐 소재지 이용 상황, 뭐 보유 기간이라든지 면적 등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뭐 직접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자, 그랬을 때는 사업용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농지라든지 임야와 마찬가지로서 목장용지를 상속을 받았고 그 상속받은 목장용지를 3년 내 팔면 사업용 토지로 보고 자 3년 이후에 팔았다. 자 그러면 그 목장용지로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종이 소유한 목장용지 자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자 임야 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종이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목장용지를 취득했다. 자,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토지의 소유자라든지 소재지라든지 이용 상황이라든지 소유 기간이라든지 자, 면적 등을 감안해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 판단하냐? 과세관청이 판단을 하죠. 자, 그래서 과세관청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세무 공무원들은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면 웬만해서는 거의 다 비사업용 토지로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사항들을 넘어서면 즉 기준 면적 초과해버리면 거의 다 전부 비사업용 토지로 그냥 과세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별로 그렇게 실무에서 처리하는데 좋은 규정은 아니고 결국 뭐 이러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불복을 가고 뭐 소송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장, 자, 농지, 그 다음에 뭐 임야, 목장 용지 이외의 토지는 자, 어떻게 판단을 하냐? 자, 그런 토지는 자, 바로 이 다음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전부 비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토지에 대한 규정은 이제 재산세 규정을 다 그대로 갖다가 옮겨놨는데, 자, 우리 재산세는 토지가 세 가지 형태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그 분리과세,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자, 이 합산해서 과세되는 이 토지는 두 가지 합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 합산이 있고 종합 합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 합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별도 합산이라고 하고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일정 배율만큼만 별도 합산으로 보고 건축물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일정 배율은 별도 합산으로 하는데 일정 배율을 초과한다. 자, 그러한 토지는 바로 종합합산 토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종합 합산해서 과세하는 이 종합 합산, 그러니까 합산 과세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서 분리를 해서 과세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토지는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또는 감면되는 토지. 자,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뭐 도로라든지 각종 하천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토지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에 자,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바로 사업용 토지로 봐서 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데 재산세로서 이 종합합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세 종합합사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토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주차장용 토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으로서 뭐 이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 기준이 있죠. 자, 그래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또는 주차장 운영을 영위하는 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뭐 노회 주차장, 뭐 밖에 있는 주차장이 이러죠. 자, 그러한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익금의 비율이 3% 이상인 그러한 토지는 바로 사업용 토지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차장용 토지가 문제가 되는 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예식장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예식장을 영위하면 여러분들 서울이나 어디 예식장 뭐 가보면 예식장 건물이 있고 예식장 건물 부속 토지보다 엄청나게 큰 토지가 바로 그 예식장 부수 토지죠. 그 예식장 부수 토지인데 그 예식장 부수 토지는 다 뭐 하는 토지인가요? 예식장에 손님들이 올 때 다 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 예식장을 보기 위해서 손님들의 주차를 하기 위한 토지죠. 거의 대부분이. 자, 그런데 이 주차장법에 따른 이 예식장의 그 설치 기준을 보면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뭐 대략 계산했을 때 한 10대, 20대도 안 되는 그런 면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면적 내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과세를 하고 그 넘어가는 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뭐 100대, 200대 정도 그 주차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넘어가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내가 뭐 그 예식장에서 예식장 뭐 주차장용으로만 그 토지를 썼지 뭐 다른 용도로 쓴 것도 없는데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치장용 토지. 자, 하치장용 토지는 이런 물품의 이제 보관 관리를 위해서 별도 설치 사용되는 뭐 하치장, 야적장, 뭐 저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관리에 사용된 최대 면적이 100분의 20, 즉 1.5배까지는 바로 사업용 토지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물상 같은 걸 얘기해 볼 수 있죠. 자, 토지가 그냥 있습니다. 자, 토지가 그냥 있는데, 그 토지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게 대지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대지 위에 건물을 올리면 대지가 되는데, 그 대지 위에 아무런 건물도 올리지 않은, 그런 대지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것을 나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나대지 위에 고물상을 한다. 자, 그래서 고물상을 해서 거기에다가 뭐 고물을 갖다가 잔뜩 갖다 놓고 나중에 뭐 그 고물을 팔겠죠. 자, 그러면 그 나대지 소유자가 직접 고물상을 운영해도 되고 또는 그 나대지를 고물상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를 줘서 그 고물상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물상을 영위를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걸로 봐서 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별장 부수 토지가 있는데 자, 별장의 부수 토지. 자, 별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지 않고 뭐 휴양이라든지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그 별장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그런 별장의 부속 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별장이라는 것은 뭐 우리 그 드라마, TV 드라마에 보나 영화에 보면 막 대규모 뭐 엄청나게 좋게 지은 그런 별장만을 별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법에서 말하는 우리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별장이라는 것은 내가 서울에 상시 주거하는 주택이 있고 어디 시골에 경치 좋은 데에다가 뭐 주택을 하나 주말만 가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하나 뭐 지어놨다. 자, 그러면 그런 주택도 별장이 되는 거예요. 뭐 10평, 20평짜리, 그러니까 15평 정도 주택을 지어놨다. 그것도 별장이 되고, 자, 그러한 주택의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한 이 부속 토지는 5배, 즉 주택에 부속된 부수 토지 중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배까지는 사업용 토지, 5배를 넘어가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지역 이외에 소재한 주택의 부속토지 같은 경우는 10배까지는 뭐 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10배가 넘어가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 뭐 주택을 샀는데 시골의 주택 같은 경우는 마당이 엄청나게 넓죠. 자, 마당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 마당이 뭐 시골 주택 바닥 면적의 뭐 10배 이내이면 뭐 사업용 토지로 봐서 그 10배 이내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데, 뭐 마당이 만약에 그 주택 부수 바닥 면적, 주택 부수 토지 바닥 면적의 10배가 넘어갔다. 자, 그 10배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살펴봤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양도세 중과 제도로서 지난 시간에는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 살펴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살펴보면서 이제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도소득세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양도소득세는 뭐 예정 신고가 있고 확정 신고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예정 신고 납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날짜죠. 자, 오늘 2021년 11월 27일 날 뭐 부동산을 양도를 했다. 자, 그러면 2021년 7월 27일 날 부동산을 양도를 했으면 2021년 7월 27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러면 2021년 12월 30일이겠죠. 자,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자, 12월 31일 연도가 바뀌어서 이제 2022년 1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라는 것은 손실이 발생됐을 때 얘기죠. 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 신고는 해야 되고, 자, 만약에 동일과세 기간, 즉 기본세율 적용 대상 부동산이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21년에 뭐 부동산을 팔았는데 2번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상반기에 한 번 팔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하반기에 한 번 팔아서 2번 팔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2번 팔았을 때 이 양도세 예정 신고를 상반기 때 판 거는 상반기 것만 상반기에 신고를 하고, 하반기에 팔은 것은 또 하반기 것만 하반기에 신고를 하고, 자, 이렇게 각각 2번에 걸쳐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맞게 6월 거 상반기 거는 상반기 거에 맞게, 하반기 거는 하반기 거에 맞게 이렇게 각각 신고해도 되고, 자, 또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합산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과세 기간의 기본세율 뭐 6%부터 45% 세율이 적용받는 거죠. 자, 그러한 부동산 예정 신고, 자, 두 번 양도를 해서 예정 신고를 2번 신고했다. 자, 그랬을 때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고, 또는 각각 개별적으로 예정 신고 납부한 후에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합산해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확정 신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예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자, 신고하지 않았다 기본 20%, 자, 양도세 납부할 세액의 20%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27일 날 양도를 했는데 2022년 1월 31일 날 신고하지 않았고, 단 하루 차이로 2021년 2월 1일 날 신고했다. 자,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양도소득세 세액으로 1억이 나왔다. 자, 그러면 단 하루 차이로 1억의 20%인 2천만 원을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한, 그 예정 신고할 수 있는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무신고가 뭐 부정행위, 뭐 사기 기타 뭐 부정행위로 했다 그러면 40% 가산세가 붙는 거고. 자,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를 했다, 적게 신고를 했다. 자, 그러면 10%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 거고. 자, 이러한 과소신고 행위가 뭐 부정행위로 했다 그러면 40%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타가 났는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다. 과소신고액의 40%. 자, 이 부정신고가 아닌 일반적인 과소신고를 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과소신고에 따른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즉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는데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신고 관련 가산세가 붙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납 기간에 따라서 그 미납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일일 만분의 2.5 만분의 2.5를 해서 그 기간에 대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는데 그게 바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양도를 하고 뭐 세금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고는 일단 해야 이 신고 관련 가산세 뭐 20% 10%가 안 붙죠. 이 무신고 가산세 20%가 안 붙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납부할 돈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되는 거죠. 자, 확정 신고라는 것은 뭐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확정 신고 납부라고 하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정 신고 납부를 했다. 자, 그러면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정 신고 납부를 했더라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예정 신고 납부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예정 신고 납부한 것과 확정 신고를 통해서 내야 될 세금이 일치가 되면 하지 않아도 되죠.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고 확정 신고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더 많다 그러면 확정 신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대표적으로 뭐 2번 예정 신고 2회 이상 했는데, 자,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신고를 했다. 자, 그랬을 때는 예정 신고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합산해서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예정 신고 때 납부한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양도소득세율이 소득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 그러한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납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자,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한다. 그 세액의 50%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분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자, 부동산을 2018년 3월 1일에 양도했고 양도세가 1,5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때 분납할 때, 자, 8월 31일 날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언제냐? 자, 3월 1일이죠. 자, 잘못 얘기했는데 2018년 3월 1일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2018년 5월 31일까지 양도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018년 5월 31일까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를 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가 있는데, 자, 5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인 7월 31일까지 분납세 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2018년 3월 1일에 양도했기 때문에, 자, 2018년 5월 31일까지 양도세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납부를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개월 뒤인 2018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00만 원, 이번에는 2,000만 원을 초과했다. 자, 3,000만 원이다 그러면 신고 기한까지인 2018년, 자, 2018년 3월 1일에 양도했다 그러면 신고 기한이 2018년 5월 30일까지 3,000만 원의 50%인 1,500만 원 납부하고, 그 뒤로 2개월 인 2018년 7월 31일까지 나머지 50% 1,500만 원 납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2018년 3월 1일에 양도했기 때문에 자, 2018년 5월 31일까지 양도세 3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 중간고사 직전에 종합소득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중간고사 이후로 오늘 현재 이번 주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퇴직소득세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번 학기 학습이 이제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벌써 이제 14주차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14주차 다음 시간이면 이제 끝나고 이제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죠. 자, 15주차 기말고사는 가상대학을 통해서 온라인 시험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온라인과 관련된 그 가상대학 15주차의 온라인의 기말고사와 관련돼서 온라인 시험을 볼 거고, 자, 그 관련 내용은 자, 공지사항과 다음 주 14주차 수업을 할 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가상대학 공지사항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자,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